자, 좀 지루한 단원입니다. 뭐, 이 단원 배우고 공부하는 게 뭐 안 지루한 적이 있었겠냐마는 그래도 문학작품 배울 때 조금 덜 지루할 텐데 요거는요. 잠깐만, 이거 아닌데. 자, 오늘 할 단어는요, 여러분들 이 독해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과제로 내준 것도 실제 고등 수준의 이 비문학 지문을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내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한번 이 글 내용을 좀 뚫어가 보려고 이제 노력을 좀 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단어는 그래서 읽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단원 제목이 읽기의 생활화죠, 생활화. 그 말은 뭐야?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읽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읽기의 생활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게 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느냐? 이 지문에 어떤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읽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본문 들어와 봅시다. 페이지는 64페이지.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자, 그래서 책이요, 뭐라고 지금 비유가 되어 있느냐? 보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약은 어떤 표현? 비유적 표현입니다. 책이 보약이랍니다. 자, 그러면 왜 보약이냐?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보약처럼 책이 인생에 도움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는 수필이고요. 그레갈레가 이 수필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전달할 겁니다. 생각 또는 교훈. 그것을 우리는 이제 찾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들어갈게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태어나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감을 때까지 산을 보아야 하는 곳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를 보내고 2학년 봄 서울의 남쪽 관악산이 올려다 보이는 중학교로 전학을 갔대요. 자,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특별활동으로 산악반을 맡고 계시기도 했답니다. 자, 그래서 매주 화요일 6교시 일주일에 단 1시간 활동하는 그 특별한 활동은 내 취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시간 내내 산과 학교 사이를 뛰어오가는 산악반으로 정해졌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형광펜으로 표시할게요. 자, 산악 활동을 이 글쓴이가 하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산악반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거지로 하게 된 거야, 산악반을. 자, 그러다가 3학년이 되면서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특별활동을 선택할 기회가 왔대요.
나는 특별활동 산악반의 경험에 비추어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특별활동반을 점 찍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대요? 도서반이었대요. 자, 그래서 도서반 담당 선생님은 특별활동의 첫날 도서반이 할 일에 관해 아주 짧고 쉽게 설명해 줬답니다. 자, 여러분 곁에는 책이 있다. 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자, 그 책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읽고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면 가면 된대요. 자, 그리고 선생님 본인이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자리에 잡고 읽는 것으로 시범을 보여주셨대요. 자, 그래서 나는 책을 고르러 가는 아이들의 뒤를 따라가서 한자로 제목이 씌워져 있어서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를 꺼내 들었대요. 한자로 제목이 쓰여져 있는 책을 골랐답니다. 자, 그 책은요, 한국 고전문학 전집 같은 묵직한 제목 아래 편집된 수십 권의 시리즈 가운데 한 권이었답니다.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고전이 대부분 그렇듯이 책 표지는 현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아서 깨끗했대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고전을 읽는 사람이 별로 없는 현실을 드러내는 문장이죠. 그래서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고 표지에는 적혀 있는데 그런 책을 현수가 읽습니까? 안 읽잖아요. 맞죠? 그래서 손을 거의 거치지 않았답니다. 자, 지은이는 박지원. 내가 처음으로 펴든 제목은 허생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박지원의 소설을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바로 뭐였습니까? 양반전이었죠. 자, 그래서 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교 소설. 뭐라고? 실학자. 자, 박지원은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 라고 이제 그 주장하던 사람들이 바로 실학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의 종류가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무엇이었느냐? 뭐 과학, 경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조선시대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글 공부, 유교 사상 이런 걸 또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쵸? 유교적 도리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박지원이 청나라에 갔다 와가지고 이 발전한 청나라의 문물을 보면서 우리도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실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생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허생전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허생전 아나요? 자, 이 허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아줘야 돼요. 그 내용을 모르면 이 본문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허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굉장히 무능력한이 아니지. 가난한 양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인한테 닥달을 당합니다. 나가서 돈 좀 벌어오라고. 굶어 죽겠다고. 자, 그러면서 맨날 글 공부는 하는데 그 글 공부에 대한 막 이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자, 그래서 허생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나가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라고 하면서 돈을 구워서 매점 매석을 하게 됩니다. 매점 매석이 뭡니까? 이 물건 하나를 하나 통으로 이제 독점하는 겁니다. 모두 그 독점에서 다 사버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허생이 그 샀던 게 과일을 다 사버렸죠. 한양에 있는 과일을 다 사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나중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 지낼 때 과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과일 가격이 완전 뻥튀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샀던 가격보다 엄청 비싼 값에 과일을 다시 되팔았습니다. 자, 되팔아가지고 허생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뭘 다 사들이냐면요, 말총, 말의 꼬리를 다 사들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총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요, 양반 사대부들이 갓 있죠, 갓을 말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사버리니까 이 갓을 못 만드는 거야. 이 제사 지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리고 평소에 쓰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또 갓의 값이 가격이 엄청 오릅니다. 그래서 가격이 엄청 올라서 다 팔아버려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느냐, 나라를 하나 만듭니다. 또 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도적들을 다 모읍니다. 도적과 산적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다 나누어주고 어떤 섬에 데려가가지고 살게 합니다. 큰 돈을 법니다. 자, 그리고 도적을 모아서 섬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도적이 없어집니다. 나라에 도적이 없어지고 어떻게 하느냐, 섬에 살게 하는데 이제 이 먹을 양식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와 이런 것들을 한 명당 다 제공해 줍니다. 다 제공해 주고 여기에서 너네들 평등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싸움 없이 서로 물건 훔치고 뭐 이런 일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났던 이제 뭐 물건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농작물 중에서 잉여 농작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다른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다가 팝니다. 팔아가지고 또 이제 수익을 얻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의 섬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의 관리가, 이 나라가 어려워져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러 왔을 때 허생이 이제 또 막 좀 그때 당시 조선시대로는 절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유교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파격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생각으로는 그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뭐 청나라에 가가지고 뭐 청나라의 기술을 배우고 이런 게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왜냐하면 그때가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였기 때문에 청나라는 완전 그 적국이었습니다. 적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원수 같은 나라에 가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막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허생이 얘기한 이 해결책을 이제 실행하지 못하고 허생이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호련이 그냥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렇게 이제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허생이 이야기를 통해서 박지원은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느냐, 그때 당시에 이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소설을 썼죠. 어찌됐건 자,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글쓴이가 처음 집계된 책이 뭐라고 합니까? 허생전이라고 합니다. 자, 나이가 두 자리 숫자가 되면서 무협지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전화가 오기 전 국내에서 출간된 대부분의 무협지를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내게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는 별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허생전을 내가 찾았는데 이 허생전과 무협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는데요? 예스러운 문체. 예스러운 문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옛날 같은 문장을 뜻합니다. 옛날에 쓰인 것 같은 문장. 그러니까 무협지 같은 경우에도 옛날의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극 같은 말투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했던 거야. 그래서 이 허생전을 읽는데 하나도 거부감이 없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예스러운 문체는 별로 거부감이 없었고요. 오히려 앞자리나 옆자리나 앞자리 아이들이 읽고 있는 현대소설이 가볍게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내용 역시 익숙했답니다. 허생이라고 하는 인물은 깊고 고요한 곳에 숨어 있으면서 실력을 쌓은 뒤에 일단 세상에 나갈 일이 생기자 한바탕 멋지게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무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뭐가 비슷했다? 이번에는 허생지와 무협지가 내용이 비슷했다. 어떤 내용이냐?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숨어서 지내고 있다가 자신의 실력을 이렇게 드러내야 할 때는 탁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고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이 내용이 무협지와 되게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자, 허생전 다음에는 홍칠, 양반 정도 있었습니다. 자, 책이 꽤 두꺼웠으니 박지원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책에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 있는 주인공들은 내가 읽었던 수천 권의 무협지의 주인공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답니다. 자, 여기 이제 차이점입니다. 무협지를 읽고 나면은 주인공 이름 말고는 기억 남는 게 없는데 박지원의 소설은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게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만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게 무협지와의 차이점이라는 거야. 글쓴이 입장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 글쓴이 입장에서는 무협지를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박지원의 소설을 읽고 나면은 자꾸 뭘 하게 됐대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박지원 소설과 무협지의 차이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버리는 무협지와는 달리, 자, 이 무협지가 한 번 씹어버리면 단맛이 다 빠져버린다 라고 하는 건 무협지는 읽다 보면은 금방 재미가 없어진대요. 달리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 라고 하는 건 박지원의 소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소설 읽으면서 이런 경험을 겪어본 적 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글 읽기가 좋아지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읽을수록 재미있고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 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주제, 제목과 연관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한 시간 도서관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거듭 펴서 읽었을 뿐인데도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활동 시간에 나는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글을 다리로 하여서 건너와 느껴지는 경험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런 경험이 어떤 경험입니까?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 글쓴이와 교감하고 작가가 그린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처음 해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척 재미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에 재미를 느꼈다? 고전 읽기에 재미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으면 내 피와 살이 되는 고전, 맛있는 고전, 내가 재미를 들인 최초의 고전이 우리의 조상이 쓴 것이라는 데에 나오는 뿌듯함까지 맛볼 수 있었대요. 자, 이거 지금 요거 1번, 2번 얘네가 뭐냐? 고전의 가치를 알게 된 이제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특별활동 시간은 없어졌대요. 내가 1학기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것은 박지원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책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박지원의 책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뭡니까? 글쓴이가 뭐라는 겁니까? 소설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아주 특별한 그 책이 나의 일생을 바꾸었다라고 하면서 책 한 권이 나에게 아주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가기 전에 옆에 있는 거 하나만 보고 좀 넘어갑시다. 자,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글을 다리로 하여 건너와지는 경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고전을 읽고 옛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자, 요거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다음 요것도 한번 봅시다. 글을 4개로 하여서요, 글쓴이와 독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다음.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어떤 책을 계기로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일원이 되는 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괄호 표시되어 있는 게 뭐에 해당하느냐? 책을 읽음으로써 얻은 행복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책이 보여준답니다. 자, 그래서 책은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종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이거 지금 비유적 표현이 활용되었네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지도 모른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별표. 책을 통로에 비유한 이유. 자, 통로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곳이든 닿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통로와 책의 공통점이 뭡니까? 어떤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닿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곳에 닿을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이 통로와 책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래서 책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깨닫고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책을 통로에 빗대어서 표현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책을 계기로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일원이 되는 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어떤 의미이냐 라고 했을 때, 자, 책을 읽으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정신문화를 접해져서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 자, 다음 요거 한번 봅시다. 별표. 자, 이 책이 글쓴이에게 미친 무엇이냐? 영향입니다. 자, 어떤 영향이냐? 글쓴이가 자신의 진로를 소설가로 선택하게 된 것. 자, 다음 요거 1번에 1별표, 2별표. 요거 두 개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라고 되어 있을 때 되게 많았어요. 몇이다가. 자, 여기 중에서 몇 개 골라가지고 보기로 내고 아닌 거 보기로 하나 딱 끼워 넣기 되게 좋겠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읽을수록 계속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라고 하는 거. 뭐였습니까? 여러 번 거듭해서 읽었을 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그쵸? 자, 그 다음 문장이 아름다웠다. 자, 다음 정신세계가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과 소통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뭐 재밌었다, 뿌듯했다 라고 하는 거가 바로 뭐냐? 읽으면서 느꼈던 매력. 자, 다음 두 번째, 글쓴이가 말하는 읽기의 가치. 읽기의 가치 중요합니다. 자,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일원이 되게 해준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해준다?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무엇이? 독서가, 책을 읽는 활동이. 자, 다음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다. 자, 그래서 이 책과 통로를요 서로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자, 그래서 책의 공통점과 책과 통로의 공통점을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책과 통로의 공통점 아까 뭐였습니까? 어딘가로 나아가게 해준다. 통로는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딘가로 나아가게 해주고요. 책은요 제 목서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진정한 인간으로서 나아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다음 녹차. 자, 요 본문 내용도 중요하고요.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서 뭘 하라고 하냐면요. 읽기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은요. 정보를 전달할 거고요. 어떤 내용은요. 의견을 전달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건강한 먹을거리 녹차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볼게요.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입에 머금으면 은은한 쓴맛, 약간 떫은 맛, 순한 단맛이 조화롭게 입안 가득히 퍼져서 독특한 좋은 맛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자, 이게 녹차 맛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게다가 한 잔 마신 후에는 입안이 개운해져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자, 이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녹차를 기호식품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녹차는 기호식품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이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녹차는 감기 예방과 피부 건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녹차를 건강의 제왕으로 만든 데에는 자, 건강의 제왕 표시, 비유적 표현. 자, 건강의 제왕으로 만든 데에는 카테킨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자, 카테킨 성분은요 감기 바이러스의 활동을 막고 체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대요. 자, 지금 카테킨 성분의 역할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감기 때문에 목이 아프거나 간지러울 때에도 녹차로 입을 해보면 그러한 증상이 덜해진답니다. 자, 요거는 녹차가 건강식품인 이유 1. 그럼 이유 2도 나오겠죠. 또한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외부의 자극으로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히는 데도 효과적이랍니다. 또 항염증 효능도 있어서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에 큰 효과가 있대요. 자, 피지 조절과 살균 효과도 있어서 이마, 턱, 뺨 등의 피지를 줄여서 뾰루지를 없는 건강한 피부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차가 건강식품인 이유 두 번째,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자, 다만 녹차를 마실 때에는 다음 몇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질병을 치료하려고 만든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녹차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녹차가 이뇨작용을 하여, 이뇨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뇨작용이라고 하는 게 소변 보고 싶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녹차를 많이 마시면 자꾸 소변이 마렵습니다. 이거 녹차도 그렇고 커피도 그래요. 자, 그래서 약물이 몸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짧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녹차. 자, 그래서 녹차의 성분과 약물의 성분이 결합해서 약효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자기 전에는 녹차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요 각성 효과가 있어서 녹차를 마시면 잠이 잘 들지 않습니다. 또 빈혈이 심한 사람도 녹차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카페인 성분이 철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페인이요 철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심한 사람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글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건 무엇이냐? 자,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의 효능과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녹차의 장점, 그 다음에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 정도로 볼 수 있겠네. 맞죠? 자, 그래서 이 글의 특징,
녹차의 카테킨 성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녹차를 건강의 제왕이라고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차를 마시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지금 여기에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은요, 설명문입니다. 자, 설명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보 전달입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야. 자, 그러면 설명문에는요, 여러분들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약을 샀어요. 이 약국 물건을 샀어. 이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에 글쓴이의 생각이 있으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 맞죠? 마찬가지로 설명문 역시 정보 전달의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의견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글의 종류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논설문이라고 하죠. 논설문은요,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의견을 전달하는 글을 논설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보기에서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때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살핀다.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주장과 근거를 살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설명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찾아줘야 되는 게 설명문에 우리가 읽는 방법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개 기르지 맙시다. 자, 지금 갈래 수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 기르지 맙시다 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 있고요. 반면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글은 글쓴이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를 기르지 말자 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좀 담겨 있죠. 그 강아지 혹시 같이 사는 사람 있나요? 강아지랑 같이 사는 사람 없어요? 없어? 아, 진짜? 같이 살면 또 재밌죠. 자, 흔히 나쁜 사람을 비난할 때 개만도 못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건데요. 그런데 개와 더불어 생활하다 보면 개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의아해집니다. 사람은 조건을 따져 상대를 차별하지만 개는 그 주인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개의 특성입니다. 사람과 달리 상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개는 주인을 위해 온몸을 던지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개의 특성, 주인을 위합니다. 자, 주인이 쓰러지자 전화로 119를 눌러서 주인을 구한 개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개는 항상 누구를 위한다? 주인을 위한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사람들은 개를 버립니다. 자,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문제 상황입니다. 글쓴이가 어떤 의견을 전달하려고 할 때는요, 그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설득을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할 때는요, 자신의 생각을 들어주기를 또는 자신의 생각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있는 글은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설득입니다. 설득. 자, 그래서 설득을 하려면 어떤 문제 상황이 있고요, 이 문제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설득이죠. 자, 그럼 설득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글쓴이가. 자,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해서 개가 늙고 병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그냥 귀찮아서 등등의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다고 합니다. 자, 버려진 개들은 거리의 개가 되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되고요, 결국 차에 치여 죽거나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당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를 입양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을 늘리는 일과 같다라고 하는 게 이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게 책임감을 말하는 겁니다. 개를 입양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럼에도 사람들은 개를 입양하는 것을 너무 쉽게 결정한답니다. 자, 그래서 개 입양 결정을 쉽게 해서 그런지 버리는 것도 쉽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개를 버린다 여기까지 전부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마다 5만 마리가 넘는 개가 버려진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개를 기르지 마세요라고. 당장 심심하다고 애들이 원한다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쉽게 입양을 결정해서는 안 된답니다. 개를 자식처럼 기를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을 자신이 있다면 개를 입양하라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격이죠.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책임감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개를 입양해서는 안 된답니다. 자, 이사 가려는 아파트에서 개를 못 기르게 하면 그 아파트 대신 다른 집을 찾을 사람만 개를 기를 자격이 있다. 자, 그래서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입니다. 유기견 보호소 근처에 차 한 대가 있고 한 남자가 차 문을 열고 개를 내려놓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차를 따라갑니다. 자, 개는 주인이 왜 자신을 버리고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죽을 때까지 그 개가 주인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개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과 대조되는 개의 충성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목이 뭐다? 개 기르지 맙시다. 자, 그런데 이 개 기르지 맙시다에 담겨 있는 거는요.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개를 기르면 안 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개를 입양하는 데 있어서는요. 뭐가 필요하다?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책임감이 필요하다. 책임감 없이는 개를 입양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개 기르지 맙시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어조, 단호한 어조. 어조라고 하는 건 말투를 뜻합니다. 말투. 아주 단호한 말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가와 나를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과 느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거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에 일기라고 하는 활동을 할 때 무엇이 좀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런 비문학 지문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읽을 때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야 될까요? 활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 적당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러면 이해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원래 배경 지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글을 읽게 되면요, 이거는 새롭게 들어온 지식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지식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했을 때, 아, 나는 원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추측하고 추론하는 게 가능해. 왜냐면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봤더니 내가 추측하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랑 공통점이 있을 거고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서 이 새롭게 알게 된 내용과 그 다음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배경 지식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거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깊은 독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내용의 의미까지 생각해보는 또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글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여러분들 멘토 시간에 이 독서 그 비문학 지문 읽고 문제 풀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요 그냥 읽고 문제를 맞추기 위한 이 글 읽기와 독서를 하면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뭔가 남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읽은 이 지문은 두 번 다시 내가 또 읽지 않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읽고 그것을 문제로 풀어서 맞추고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 안에서 내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우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사고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야. 문제 해결 과정. 문제 해결 과정 또는 문제 해결 능력들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글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나의 어떤 읽기 능력,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데 이제 이 비문학 읽기를 좀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보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이 글을 내가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 점검하며 읽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여러분들 나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도 연결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며 읽기,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 비문학 읽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연결이 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비문학 읽기를 나중에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쌤이랑 같이 한번 좀 볼 겁니다. 자, 어찌됐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넘어가고 다음 2단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2단원은 뭐냐면요, 발표와 관련되어 있는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내용의 개념적인 특성으로는 이 단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단원이 훨씬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요,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음 준언어적 표현이 있고요. 반언어적 표현이, 비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말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이 전부 언어적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말들 있죠, 이 말의 내용이 바로 언어적 표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준언어적 표현은 뭐냐면요, 이 준자가 뭐냐면 약간 한 반쯤 걸쳐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승이 아니라 준우승, 우승에 거의 근접했지만 우승을 하지 못한 준우승, 이런 것처럼. 자,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100% 언어적 표현은 아니야. 100% 언어적 표현은 아닌데 언어적 표현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거나 또는 언어적 표현까지는 가지 못하는데 언어적 표현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또는 누군가들한테 언어적 표현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언어적 표현 이 내용을 조금 더 가미시켜주는, 조금 더 덧입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언어적 표현들을 막 하고 있어, 말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전달할 때요, 이 준언어적 표현은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
목소리의 크기 있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 아, 강세.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이제 쉼이라고 해서 그 휴식이나 포인트 순간에 딱 멈추는 거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빠르기. 느리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빠르게 얘기하는 거. 자,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다가 중요한 부분에 크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게 얘기하는 것보다 크게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맞죠? 자, 그리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딱 쉬었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이 중요하겠지. 맞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높낮이라든지 또는 빠르기라든지 강세라든지 중간에 이제 어떤 쉬는 포인트를 준다든지 하면서 이제 이 언어적인 표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언어적 표현은 뭐냐면요. 말과 관련되어 있지라기보다는 애초에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고 뭐냐면 주로 행동이나 표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손을 올려서 손으로 막 움직이면서 말하는 거, 어느 날에 가리키는 거, 자, 그 다음에 누군가를 보면서 이렇게 끄덕이는 거, 시선을 누군가를 쳐다보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에 해당하느냐?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발표 상황, 강연 상황 이럴 때요,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어느 정도 좀 나누어서 배우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은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잠깐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연결하도록 할게요.